안녕하세요, 선생님. 서지훈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병원 가긴 싫었습니다. 입냄새 섞인 산소 마스크, 차가운 플라스틱 침대,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간호사들이 서성이는 그 공기. 그래서 아들에게 집에서 치료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말이 없더군요. 전화기 너머로 한참 침묵이 흐른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간병인이라도 붙일게요. 거절 말고요. 그렇게 그녀가 왔습니다. 그날도 혼자 식사를 했습니다. 찬밥에 미지근한 된장국, 숟가락 소리만 가득한 식탁엔 말이 없었어요. 오래전 아내가 떠난 후로 이 집은 점점 조용해졌고 자식들은 그 조용함이 불편했는지 연락도 끊긴 지 오래됐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정 감독님 성공하셨잖아요. 방송국에서도 유명했고 집도 있고 하지만 집이 넓어지면 발소리는 작아지고 성공하면 식탁은 혼자 차리게 되더군요. 젊었을 땐 그걸 몰랐습니다. 카메라 조명 아래서 생방송을 틀리지 않게 돌리는 일, 그게 전부였고 그게 저의 삶이었어요. 아내가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당신은 가족보다 남한테 더 살갑게 굴어. 그 말이 귓가에 맴돌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방송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제게 인사를 했지만 집에 돌아오면 아무도 없었거든요. 아내는 늘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고 아이들은 숙제하느라 바빴습니다. 저는 그때도 늦은 야근이 일상이었어요. 그렇게 아내는 떠났고 자식들도 자기 삶 산다고 하나둘 외국으로 나갔습니다. 지금은 생일 때 문자 하나 올까 말까죠. 큰아들은 미국에서 의사를 하고 딸은 독일에서 연구원을 합니다. 모두들 성공했다고 자랑스러워하지만 정작 저는 그들의 일상을 모르죠. 손자가 몇 살인지도 가끔 헷갈릴 정도입니다. 그러다 그 일이 있었어요. 욕실에서 넘어진 겁니다. 그냥 가볍게 미끄러진 거였는데 허리가 나가버렸습니다. 누워서 한참을 천장만 바라봤어요. 참 우습더군요. 성공한 인생이라고 자부했는데 이제는 일어나는 것도 혼자선 어렵다는 게. 구급차를 부를까 했지만 그것도 창피했습니다. 결국 기어서 전화기까지 가서 여동생한테 연락했어요. 며칠간 여동생이 내려와 밥을 챙겨줬습니다. 근데 말이죠. 성격이라는 게 나이 먹는다고 나아지는 게 아닙니다. 국이 짜다, 방이 덥다, 뭘 그렇게 잔소리를 했는지 결국 터졌어요. 내가 집에서 쉰다고 오빠 뒤치다꺼리 하는 사람이야? 나도 사람이라고. 문 쾅 닫고 나간 여동생 뒷모습을 보며 저는 또 혼자가 되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간병인 하나 붙여드릴게요. 병원도 안 가실 거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병원 침대보다 이 집이 더 편했으니까요. 그렇게 그녀가 왔습니다. 조용히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오더군요. 그녀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 어떤 발소리도 향수 냄새도 없었어요. 검은 바지에 연한 회색 니트, 머리는 단정히 묶여 있었습니다. 전 서지훈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선생님 댁에서 간병을 맡게 되었습니다. 첫인상은 너무 조용해서 더 낯설었어요. 요즘 사람치고 인사 한마디 외에 말을 아끼는 사람은 드물잖아요. 근데 그녀는 물 한 잔을 건네는 손끝까지 말이 없었습니다. 과묵하다기보다 무표정에 가까웠죠. 식사 시간 말없이 국을 데우고 말없이 수저를 놓고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 말없이 자리를 비켰습니다. 속으로는 좀 불편했어요. 이건 너무 조용한 거 아닌가 싶었죠. 마치 이 집에 들어오기 전부터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더군요. 저는 그녀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 때도 주저함이 없었고 찬장에서 그릇을 꺼낼 때도 한 번에 정확한 위치를 찾아내더군요. 처음 온 집이라면 좀 더 두리번거려야 하는 게 정상인데 그녀는 마치 이 집의 구조를 이미 다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화장실 위치도 서재 전등 스위치도 심지어 현관문 자동잠금 해제하는 방법까지도 말입니다. 이틀쯤 지났을까요? 서재 책장을 정리하다 말고 그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여기 이 책. 방송 제작 총서 지금은 안 나오죠? 놀랐습니다. 제가 방송국 기술감독 시절 직접 감수했던 내부 교육서였거든요.
요즘 사람들은 그 책이 뭔지도 모르는데 말이에요. 그 책은 방송국 내부에서만 배포되었던 것이라 일반인이 알기는 어려운 자료였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시오? 그녀는 잠시 멈칫하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전에 방송 쪽 공부를 조금 했어요. 선생님 성함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묘한 감정이 스쳤어요. 누군가 제 과거를 기억해 준다는 건 살짝 반가운 일이기도 했거든요. 오랫동안 아무도 제 젊은 시절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는데 이 낯선 여자가 그걸 알아본다니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맞지 않는 단서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안 가본 방 구조도 잘 아는 눈치였고 냉장고 안에 든 반찬통 위치를 말하지 않아도 바르게 정리했죠. 심지어 제가 평소 쓰던 찻잔까지도 정확히 골라내더군요. 그뿐만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차의 농도까지도 딱 맞게 우려내는 실력을 보였습니다. 혹시 아들이 미리 알려줬나 싶다가도 문득 스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 우리 집을 처음 오는 게 아닐 수도 있겠는데 그 생각이 가슴에 박힌 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그녀는 조용했고 그 조용함이 이상하게 크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거실에 나왔더니 그녀가 텔레비전을 켜두고 있었는데 화면에 흑백 화면에 오래된 방송 클립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기 나오는 사람 저 아닙니까? 무심코 꺼낸 말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 방송 예전에 아버지랑 같이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땐 선생님 이름을 자막으로 처음 봤던 것 같아요. 그녀의 말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반가움이 아니라 왠지 들킨 기분 같은 것이었어요. 그녀는 제 젊은 시절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에서 묻어둔 것들까지 말이죠. 그건 단순한 존경심이나 인사치레와는 다른 종류의 기억이었습니다. 서재에 꽂혀있던 오래된 테이프를 하나 꺼내서 말하더군요. 이거 여름 특집 녹화분이죠? 저 이거 기억나요. 그때 음향이 갑자기 끊겨서 생방 사고 났던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일은 내부에서도 몇 사람만 알던 사고였어요. 그날 저는 혼자서 음향 장비를 고쳐가며 방송을 마쳤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 징계를 받을 뻔했지만 재빠른 대처로 오히려 칭찬을 받았던 일이었죠. 하지만 그런 세세한 사정까지 일반인이 알 리는 없었어요. 그녀가 방송을 좀 공부했다고 했지만 그 정도까지 기억한다는 건 이상했습니다. 더욱이 그녀의 나이로 봐서는 그 당시 아주 어린 나이였을 텐데 그런 기술적인 문제까지 기억하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녀는 제가 잊어버린 약 복용 시간을 먼저 챙겼고 제가 예전에 쓰던 의자 위치까지도 척척 맞췄습니다. 심지어 화장실 수건함 위치까지도 정확히 알고 있더군요. 제가 수십 년간 살면서 만들어진 작은 습관들까지도 마치 관찰해온 것처럼 꿰뚫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화분에 물주기인 것도 저녁 뉴스를 볼 때 항상 같은 자리에 앉는 것도 잠들기 전에 책 한 페이지씩 읽는 습관까지도 그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저보다도 제 일상을 더 잘 아는 것 같았어요. 혹시 전에 이 집에 오신 적 있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고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그런 게 있어요. 낯선 곳인데 낯설지 않은 느낌. 가끔 그런 데가 있잖아요. 말은 그럴듯했지만 그 말투에도 묘하게 익숙한 뉘앙스가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좋아할 만한 대답을 미리 준비해둔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사람이 기억을 잃어버리는 속도보다 불신이 싹 트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 저는 문득 이 집안에 저보다 더 오래 머물러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제 마음 깊은 곳을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신뢰와 의심 사이에서 흔들리는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도 그녀는 말없이 약을 내밀었습니다. 흰색, 노란색, 연두색, 하루에 3번 종류는 많았지만 병원에서 받은 처방이니
별 의심은 하지 않았어요. 저는 묵묵히 물을 들고 약을 삼켰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약을 먹은 다음 날이면 꼭 머리가 무거웠습니다. 기억이 희미해지고 사소한 것들이 어딘가 엉켜 있었어요. 신문을 보는데 문장 하나를 3번 읽어도 뜻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한 번에 술술 읽혔던 글들이 갑자기 어려워진 것 같았어요. 선생님, 오늘따라 좀 피곤해 보이세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정말 피곤했으니까요. 몸도 그렇지만 정신적으로도 계속 흐릿한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제 팔을 잡고 정원으로 이끌었습니다. 햇볕이 따뜻하니 바람 좀 쐬자며 말이에요. 저는 걷는 게 버겁다는 걸 알면서도 억지로 발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지만 어디까지가 진심이고 어디까지가 역할인지 구분이 안 갔어요. 정원을 천천히 돌면서 그녀는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날씨 이야기, 꽃 이야기, 별것 아닌 일상적인 대화들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말들이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수면제를 먹은 것처럼 의식이 몽롱했어요. 산책을 마치고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주방에서 차를 끓였고 그 사이 저는 탁자 위 약통을 천천히 들여다봤어요. 그날따라 유독 노란 약의 색깔이 진해 보였습니다. 불빛 탓인가 싶었지만 마음 한편이 묘하게 걸렸어요. 그녀가 차를 가져오며 말했습니다. 이 차는 진정 효과가 좋아요. 몸에 열이 많으신 편이시라서요. 제가 열이 많다는 얘긴 병원에서 한 적도 없는데 말이에요. 그녀는 제 상태를 병원보다 더 잘 알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저를 지켜본 사람처럼 세세한 부분까지 파악하고 있었어요. 이 약은 언제 바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멈칫했지만 곧 웃으며 대답했어요. 병원에서 같은 성분으로 바꿔주셨어요. 색만 달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순간 마음 깊숙한 곳에서 뭔가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이었어요. 아주 작지만 확실한 의심. 병원에서 약을 바꾼다면 당연히 저한테 먼저 알려줬을 테죠. 그런데 저는 그런 연락을 받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제가 그녀에게 기대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누군가를 믿고 싶은 마음과 속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믿기 어려워진다고 하더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약을 먹지 않고 손수건에 싸서 베개 밑에 숨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머리는 거짓말처럼 맑았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또렷한 정신 상태였습니다. 그제야 확신이 들었어요. 분명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날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아침부터 그녀는 휴대폰을 손에 쥐고 뭔가를 자주 확인했고 전화벨이 울리면 일부러 방에 들어가 조용히 통화했어요. 저는 일부러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열려있는 방문 틈으로 들려오는 말들이 귀에 걸렸어요. 아니, 아직 못 찾았어. 그녀가 누군가에게 보고하듯 말하는 그 어조가 그제야 제 의심을 현실로 끌어내렸어요. 지금까지 느꼈던 모든 이상한 감정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그녀의 손이 닿은 것과 닿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었어요. 제가 평소에 2번 접어넣던 유언장 봉투에 각이 어긋나 있었고 자물쇠 달린 금고 옆 장식장은 미세하게 먼지가 닦여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늘 일정한 순서로 정리해두던 서류들이 미묘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통장이 들어있던 파일의 위치도 살짝 바뀌어 있었고요. 누군가 조심스럽게 뒤졌지만 원래대로 돌려놓는데 실패한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따뜻한 차를 내오며 말했어요. 오늘은 컨디션이 좀 어떠세요? 저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바뀐 약 덕분에 아주 맑소. 그녀의 손이 멈췄어요. 얼굴은 아무렇지 않게 웃고 있었지만 눈동자가 순식간에 흔들렸습니다. 저는 말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시선을 피했어요. 그 순간의 당황한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녀의 방 앞에 조용히 섰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낮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이번 주 안으로 끝낼 수 있어. 집문서도 확인했고 그분은 날 거의 믿고 있어. 그 순간 저는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믿음이란 건 오래 걸려 쌓이고 무너지는 데는 단 한마디면 족하더군요.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안도감도 들었어요. 제 직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진실을 아는 것은 아프지만 속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거실의 스탠드 조명만이 방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녀는 여느 때처럼 차를 데우고 있었고 저는 눈을 떼지 않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지훈 씨, 그녀가 고개를 들었어요. 네, 선생님, 우리 집 서재, 당신 손 탄 거 맞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곤 익숙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청소하다가 우연히 책장이 많이 어질러져 있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내가 내 책장을 얼마나 깔끔히 정리해 놓는지 당신이 더 잘 알잖소? 그녀의 미소가 살짝 굳었어요. 선생님, 혹시 무슨 오해라도? 아닙니다. 오해가 아니라 확인입니다. 저는 천천히 서재에서 가져온 종이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유언장 사본이었어요. 금고에 넣어두었던 그 사본이 다른 종이에 덧대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꺼냈다가 급히 넣은 흔적처럼 말이에요. 내가 헷갈려서 묻는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당신이 누군가와 통화하며 유언장이란 말을 썼다는 건 착각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녀는 그제야 차를 내려놓았습니다. 입술이 떨리듯 움직였어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일, 간병인 일요. 단순히 몸 돌보고 약 챙기고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말하게 놔뒀어요. 이제 진실을 들을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제게 진심으로 대해주실 줄은 몰랐어요. 그녀는 진심을 말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머릿속이 복잡해져 있었어요.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연기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마치 자신조차 놀라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하게 된 건 돈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선생님과 지내면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게 고마워하는 걸 느꼈거든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 말에 그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러곤 낮게, 아주 낮게 말했어요. 죄송해요. 그건 변명이 아니었고 해명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짧은 한마디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말에 더 큰 혼란을 느꼈습니다. 화가 나야 할 상황인데 왜 가슴 한구석이 시린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제 앞에 앉았습니다. 방 안은 너무 조용해서 시계 초침 소리까지 또렷하게 들렸어요. 저는 그녀를 보았고 그녀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전 처음부터 선생님 댁에 오려고 했던 건 맞아요. 그 말에 저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말없이 손을 들어 계속하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제 동생이 있었어요. 그 아이는 예전에 이 동네 요양병원에서 일했어요. 어느 날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죠. 그 아이가 늘 하던 말이 있었어요. 전만석이라는 분, 혼자 사시는데 참 따뜻하신 분이다. 그녀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상하게 마음에 남더라고요. 어떻게 지내시나 궁금했어요. 그래서 간병인 자리를 알아봤고 일부러 이 집을 택했어요. 저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지만 마음속 어딘가는 여전히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진심이라면 더 아프고 거짓이라면 더 씁쓸할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럼 저번에 통화했던 그 사람은?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봤어요. 그건 제 오빠예요. 사고 이후 저랑 살고 있는데 지금은 몸이 아파서 치료비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유산이란 단어가 제 입에서 나온 거예요.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흔들리고 있었고 제 안의 믿음과 의심은 싸우고 있었어요. 가족 치료비 때문에 이런 일까지 하게 되었다는 그녀의 이야기가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심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일들이 단순히 우연이었는지, 약을 바꾼 일, 제 과거를 너무 자세히 아는 일, 집안 구조를 훤히 꿰뚫고 있던 일들 말이에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죄송해요. 하지만 제가 드린 밥, 약, 말, 그건 다 진심이었어요. 처음 목적은 틀렸을지 몰라도 지금은 아닙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를 믿고 싶은 마음과 또다시 속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나이가 들면서 사람을 판단하는 일이 이렇게 어려워진다는 걸 처음 깨달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말이 진심이든 아니든 그 말이 제게 남긴 파장은 너무 컸어요. 오랫동안 혼자 지내면서 잊고 있던 감정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연락처 한 장을 꺼냈어요. 방송국 기술팀에 있던 후배, 지금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영사, 오랜만이야. 좀 도와줄 일이 있어. 이제 끝을 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더 이상 이런 애매한 상태로는 지낼 수 없었어요. 그녀는 평소처럼 저녁을 차려주었습니다. 된장국은 따뜻했고 반찬은 소박했어요. 그녀는 조용히 수저를 놓고 제 앞에 앉았습니다. 눈을 마주쳤지만 그날따라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묵묵히 밥을 먹었고 그녀는 물컵을 채워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좀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날따라 그녀의 손길이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식탁을 정리하고 찻잔을 내오고 커튼을 걷는 동작 하나까지도 말이에요. 마치 무언가를 미리 알고 있는 사람처럼 조용히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그녀가 방으로 돌아가려던 순간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경찰이 올 겁니다. 그녀가 걸음을 멈췄어요. 하지만 고개는 돌리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당신을 의심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약을 먹고 나서 머리가 자주 흐릿해졌고 당신은 제 기억보다 저를 더 잘 알았고 결정적으로 그날 그 통화, 그녀는 천천히 돌아서서 제 앞에 섰습니다. 표정엔 놀람도 변명도 없었어요. 그저 슬픈 미소가 한쪽 입꼬리에 걸려 있었습니다. 선생님, 처음은 잘못됐어요. 하지만 그 후엔 제가 매일 아침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진심이 됐어요. 그녀는 작은 쪽지 하나를 꺼내 탁자에 놓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그녀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 위에는 따뜻한 죽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엔 쪽지가 한 장 있었습니다. 처음은 돈 때문이었지만 마지막은 사람이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다시 인간다움을 배웠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가 떠난 자리는 조용했고 이상하게도 마음 한 구석이 시렸어요. 화가 나야 할 상황인데 왜 이렇게 허전한 건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경찰이 말하길 그녀는 별다른 저항 없이 조사에 응했다고 했습니다. 유산을 노렸다는 정황은 있었지만 확정적인 범죄는 없었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제게 해를 끼친 일도 없었고 오히려 성실히 간병 업무를 수행했다는 것이 경찰의 결론이었어요. 저는 고소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유언장을 다시 정리했고 가족이 아니라 의료재단에 제 재산 일부를 기부하기로 했어요. 그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사람은 결국 누군가에게 기대는 존재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댐이 때로는 거짓에서 시작될지라도 진심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한 달 후 그녀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오빠의 수술을 잘 마쳤다는 소식과 함께 이제 정직하게 살겠다는 다짐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가슴에 남았어요.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따뜻함을 잊지 않겠습니다. 믿음은 늙은 사람에겐 사치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거짓마저도 그 끝에 진심이 남을 수 있다면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겠지요. 그렇게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완전히 혼자는 아니었습니다. 마음 한편에 따뜻한 기억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황혼 사랑방은 앞으로도 우리 이웃들의 따뜻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위로가 되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힘이 된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내일도 따뜻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